미국 국무부 은퇴를 앞둔 한 외교관에게 놀라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국행 비밀 파견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문제는 그녀였어요. 전 세계를 돌며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는 30년 차 베테랑 외교관 캐서린 로렐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짐을 싸는 손은 망설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단 하나의 기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로웰입니다. 30년 차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국 고위 외교관으로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학 석사와 하버드 국제정책연수를 이수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통보를 잊을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며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는데 은퇴를 앞둔 마지막 임무가 하필 한국이라니요. 캐서린, 당신이 한국에 가야 합니다. 우리 측 문화 홍보 정책을 점검해야 하죠. 상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보였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라니 15년 전 그 나라에서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다른 나라는 안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 감정을 숨겼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한국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반도 국가, 인구 5천만 명, 세계 10번째 경제대국. 하지만 제 마음속엔 기술 말고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 나라라는 생각뿐이었죠. 게다가 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저의 차가운 시선은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유럽만큼 체계적이지 못해. 예전에 남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웃으며 당신은 너무 서구 중심적이야 라고 했었죠.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한국 출장 중 사고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무부에서 30년 요르단, 프랑스, 폴란드, 일본, 아랍에미리트까지 수많은 나라를 경험했지만 한국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제게 트라우마와 같은 나라였으니까요. 동료 마이클이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한국행이라고? 요즘 거기가 핫하다던데. 그냥 또 하나의 신흥국일 뿐이야.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K-팝이니 K-무비니 하는 게 미 국무부보다 더 강력한 외교 수단이라는 농담도 있던데. 그런 문화적 현상은 일시적이야. 시스템은 여전히 유럽 수준에 미치지 못할 테니까.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쨌든 행운을 빌게, 캐서린. 사무실에 혼자 남았을 때 창가에 서서 오래된 기억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 전화벨이 울렸던 그 순간, 아시아 국가의 무질서에 대한 제 편견이 그때부터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편견을 안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 여행 가방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그저 업무일 뿐이야.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가 제 인생을 뒤흔들 것 같은 예감 같은 것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제 예상과 달랐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것은 놀라운 질서와 깨끗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공항은 처음 봅니다. 저를 마중 나온 대사관 직원 박 씨가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어요. 천장은 높고 넓었으며 바닥은 반들반들 빛났죠. 그리고 사람들, 특히 직원들의 움직임이 마치 무용수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다른 아시아 국가의 공항과는 확연히 달랐으니까요. 일본도 깨끗했지만 여기는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심사대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의 영어는 완벽했고 그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지문 인식, 얼굴 스캔, 그리고 몇 가지 질문.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지루한 입국 절차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로엘 씨, 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간 다음 지하철로 갈아타면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리무진 버스도 있고요. 박 씨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다고요? 공항에서 도심까지. 공항철도가 있나요? 얼마나 걸리죠? 네, 직통열차는 서울역까지 43분 정도 걸립니다.
리무진 버스는 교통 상황에 따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뉴욕이나 워싱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항에서 도심까지 기차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다니. 철도를 타보고 싶네요.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질서 있는 모습에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죠. 티켓 구매도 쉬웠습니다. 다국어 지원 키오스크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발권이 끝났습니다. 곧 도착한 열차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좌석도 편안했고 와이파이까지 제공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하철과 버스가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펼쳐지는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공항 주변에 개발된 지역, 그리고 점차 김포를 지나 서울 외곽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놀라운 건 열차의 속도와 안정감이었습니다. 마치 땅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렸죠. 서울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역사는 복합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완벽한 다국어를 지원했어요. 역 내부의 질서 역시 놀라웠습니다. 이제 지하철로 갈아타면 15분 정도 더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를 따라갔습니다. 지하철 역사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복잡한 노선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고 역시 다국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깨끗했고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도착한 열차는 붐비는 시간대임에도 질서정연했어요. 강남역에 도착하기까지 저는 계속해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 과정 역시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직원들의 영어 실력도 탁월했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빽빽하게 늘어선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현대적이고 훨씬 깨끗했죠. 침대에 몸을 눕히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진짜 한국은 이 호텔밖에 있겠지.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오는 동안 저는 이미 제 기대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편리함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첫 공식 일정은 다음 날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필요했고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예상과 달랐기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저녁이 되어가는 시간, 강남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잠시 호텔 주변을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호텔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고 근처에 식당들도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고 사람들의 걸음은 바빴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향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늘어선 가게들은 화려한 간판으로 눈길을 끌었고 젊은이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열된 상품들은 다양했고 음식부터 생활용품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려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져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점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음료수를 들고 편의점을 나와 주변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을까 문득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분증과 카드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분명 편의점에서 떨어뜨렸을 거야. 서둘러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어두워진 거리를 헤매며 생각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최악이야. 이런 상황은 외교관으로서 최대한 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특히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편의점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미약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편의점에 도착해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아까 그 점원이었습니다. 손님,
기다렸어요. 지갑 잃어버리셨죠?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점원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계산대 앞에 떨어져 있었어요. 외국인 손님이라 걱정했습니다. 혹시 돌아오실까 해서 기다렸어요. 지갑을 받아들며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카드, 현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돌아올 것을 아셨죠? 점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오니까요. 특히 외국인 손님은 더 당황하실 것 같아서요. 이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갑은 영영 찾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점원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 했지만 점원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이 그대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점원이 보인 친절함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낯선 이방인의 지갑을 지켜준 편의점 점원도 있었죠.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공항의 질서정연함, 대중교통의 효율성,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친절까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왜 이런 나라를 선입견으로 바라봤을까요? 남편의 사고 이후 제가 너무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국은 단순히 치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로 작동하는 사회인 건가? 내일 있을 첫 공식 일정을 생각하며 저는 문득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세계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편의점 점원의 미소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고 첫 공식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은 후 박 씨는 제게 이동 방법을 물었습니다. 로엘 씨, 대사관까지 차로 가실래요? 아니면 지하철은 어떠세요? 아침 시간대라 지하철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하철이라. 어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기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싶네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을 나와 근처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였지만 거리는 질서정연했습니다. 강남역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거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죠. 안내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었고 각 출구와 노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교통카드를 사야 합니다. 박 씨를 따라 자동 발매기 앞으로 갔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발매기는 다국어를 지원했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교통카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플랫폼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깨끗했으며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네요. 한국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확하죠. 열차가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확히 표시된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야 사람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내는 예상과 달리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약자석이 따로 있네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좌석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대부분 비어있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오면 양보하기 위해서요. 열차가 움직이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역들을 바라봤습니다. 각 역은 고유한 번호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환승 정보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되나요? 네, 한국은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됩니다.
지하철, 버스, 심지어 공원에서도요. 몇 번의 환승 끝에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전체 이동 시간은 30분 정도였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이나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지하철역에서 나와 대사관으로 향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부하면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질서, 그리고 기술의 조화가 이루어낸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에 앉아 미팅을 기다리며 여전히 지하철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요한 지하철 속 시민들의 질서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 이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엘 씨, 회의 시작할 시간입니다. 박 씨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공식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의 일상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시민의식은 어떤 보고서나 브리핑보다 강력한 문화 홍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대중교통조차 디지털 강국답구나. 회의를 시작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문화시설 방문 일정이 한국 측 관계자의 급한 일정 변경으로 하루 뒤로 미뤄졌다는 것이었죠. 갑작스럽게 생긴 자유시간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로엘 씨, 혹시 하루 동안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 씨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고 싶었지만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의 일상이 궁금했습니다. 한강이 보고 싶네요. 호텔 창문에서도 보이던데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죠. 자전거를 빌려 타실 수도 있어요. 자전거라. 몇 년 동안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끌렸습니다. 그럼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보겠습니다. 박 씨는 친절하게 한강공원 가는 길과 자전거 대여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에 내려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넓게 펼쳐진 한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물은 반짝이고 있었고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소풍 나온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네. 자전거 대여소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공공자전거 시스템인 따릉이를 이용하기 위해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영어 지원도 되어 쉽게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전거라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금세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는 넓고 평평했으며 강변의 풍경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한쪽에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다른 쪽에는 산들이 보였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숨을 고르기 위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대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옆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어로 물었지만 억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일 때문에 왔습니다. 외교관이에요. 여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단하네요. 한국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외교적 답변을 할까? 하지만 이 여성의 따뜻한 미소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특히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작지만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저는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캐서린 로웰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놀랍게도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지선 씨는 50대 중반의 영어 교사였고 은퇴 후 매일 자전거를 타며 건강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기에 청년기를 보냈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자부심에 대해서요. 우리 세대는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저를 키웠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닌 경험, 남편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것까지. 남편분이 한국에서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박지선 씨의 눈에 진심 어린 슬픔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적과 문화를 넘어 우리는 그저 비슷한 나이의 여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자전거 타실래요? 제가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박지선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중간중간 멈춰서 이 다리의 역사, 저 건물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공식 관광 가이드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우리는 다시 처음 만났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캐서린 씨.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만들고 가세요. 박지선 씨와 헤어지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과 기술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반납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민이 곧 문화이고 시스템보다 위대한 건 사람의 질인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대 문화시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로엘 씨,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호텔 레스토랑이나 서양식도 있고 한국 음식을 드셔보실 수도 있어요. 이번 출장의 통역을 맡은 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호텔 음식이나 서양식을 먹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곳으로요. 호텔 주변 고급 레스토랑 말고 일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요. 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대사관 근처 작은 동네 식당인데 특별하진 않지만 정말 맛있어요. 괜찮으실까요? 완벽해요. 그런 곳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을 나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식당은 외관상으로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작은 간판과 소박한 입구,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할머니 밥상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답니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테이블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회사원, 노인들, 심지어 혼자 식사하는 학생들까지.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는 간단해요. 오늘의 식사와 몇 가지 고정 메뉴만 있어요. 제가 추천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주인에게 뭔가를 말했고 잠시 후 우리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 작은 그릇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리고 주 요리인 된장찌개까지. 이게 다 한 사람 분량인가요? 저도 모르게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식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즐기는 문화예요. 이건 정말 평범한 한국인의 점심이에요. 김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음식들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에 조금 망설였지만 김치의 매콤함, 나물의 담백함,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어우러지며 신기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놀랍게도 정말 맛있네요. 그때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하얀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생생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김 씨가 영어로 통역해 주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에 갑자기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작은 친절이 어제 한강에서 만난 박지선 씨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묵묵히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당 바닥도 깨끗했고 테이블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가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인 것 같아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배려가 담긴 공간이에요. 그래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다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데도 가격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산대에서도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또 오세요. 식당을 나와 오후 일정을 향해 걸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 나라에는 무례함이 보이지 않을까요? 공항에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식당에서도 사람들은 질서와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친절하고 질서 정연한가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물론 문제도 불친절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쩌면 오랜 역사 속에서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일 수도 있겠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국민이 가진 따뜻함이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 아닐까요? 기술과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에는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요. 밥 한 끼에서 국격이 보인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공식 일정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문화시설 방문 후 이어진 저녁 만찬까지 계속되는 미팅과 대화로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늦은 밤 서울역 근처에서 마지막 일정이 끝났고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로엘 씨, 차를 불러드릴까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피곤함에 그냥 차를 타고 싶었지만 어쩐지 서울의 밤을 좀 더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면 사람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가보고 싶습니다. 길은 알고 있어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서울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아침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퇴근하는 회사원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연인들,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자 열차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탑승했고 다행히 좌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열차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로가 밀려왔고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에 깼습니다. 놀라서 눈을 떴을 때 앞에는 낡은 옷을 입은 노숙자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긴장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성은 제게 무언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뒀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던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영어로 말했지만 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옷과 지친 얼굴, 아마도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그 남성이 제 휴대폰을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지갑, 그리고 지금 이 휴대폰까지. 가난한 사람조차 타인의 물건을 존중하는 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강남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노숙자 남성에게 가 있었습니다. 역을 빠져나와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쌓아온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질서와 배려의 문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제 노트북을 켜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15해 전, 이 나라에서 사고로 떠난 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로버트에게, 오늘 나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나라에 와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오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을 잃은 이곳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 나라를 피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나는 이 나라가 당신의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질서와 배려, 그리고 따뜻함이 있는 나라예요. 오늘 지하철에서 한 노숙자가 내 휴대폰을 돌려주었어요. 가난 속에서도 질서와 예의가 살아있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당신이 늘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너무 서구 중심적이었어요. 아시아 국가의 무질서라는 편견으로 이 나라를 판단했지만 이제 알아요. 한국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생각했던 아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시스템이에요. 국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만들어가는 질서와 배려의 문화. 당신이 이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당신을 잃은 슬픔이 이 나라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편견에서 벗어나려 해요. 당신이 좋아했던 이 나라를 나도 이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캐서린. 편지를 저장하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뭔가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질서가 강자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평범한 시민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시스템이다. 편견에 갇혀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죠. 오늘은 대사관에서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저녁 비행기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짐을 정리한 후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지갑 사건, 지하철의 질서, 한강에서 만난 박지선 씨, 정겨운 식당 할머니, 그리고 어젯밤 휴대폰을 돌려준 노숙자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사관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문화홍보정책 점검 보고서. 작성자 캐서린 로웰 공공외교국 선임고문. 한국은 단순한 신흥국이 아닌 많은 측면에서 선진국을 초월한 나라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식과 사회적 질서의 수준이다.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주관적인가? 하지만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의 대도시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다. 정시성, 청결함,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그러나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즉 사람에 있다.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배려심은 단순한 법규나 제도의 결과물이 아닌 깊은 문화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득 제 상사가 이 보고서를 읽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났습니다. 아마 놀라겠죠. 냉철한 판단으로 유명한 캐서린 로웰이 이렇게 감성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다니.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미국의 공공외교 정책에 있어 한국은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시스템과 시민의식 측면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계 표준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구체적인 제안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연구,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 교류,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인적 교류 확대 등이었죠. 보고서를 저장하고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본부의 동료 마이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에게 한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야. 공식 보고서는 곧 제출하겠지만 개인적인 소감을 먼저 전하고 싶었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이 출장을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정직히 말하자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표준이 아닐지도 몰라. 적어도 사회 시스템과 시민의식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 다음 주에 만나면 커피 한잔 하자. 캐서린.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한강,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공항으로 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겨 대사관을 나서며 잠시 서울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눈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보인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당신의 마지막 날들을 보낸 이 나라에서 나는 당신의 영혼을 느꼈어요. 당신이 이 나라를 좋아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에요.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과 질서에서 탄생한 선진국.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30년 외교관 경력 중
이번 출장은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이 생겨난 시간. 귀국 후 제 보고서는 국무부 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유명한 캐서린 로웰이 한 나라를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떤 동료들은 제가 너무 감상적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제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첫 은퇴 여행지로 다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으로서 그리고 한강에서 만났던 박지선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외교관으로서의 마지막 임무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 며칠의 경험이 40년 동안 쌓아온 가치관을 무너뜨린 순간들. 이제 저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처럼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